인간은 인지혁명을 통해서 동물과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지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언어였습니다. 인류가 사용해온 언어는 7천여 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20여 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인간의 언어는 왜 이렇게 다양하며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신화와 언어, 언어란 무엇인가? 세계의 언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어입니다. 신화는 독특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신화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신화와 언어와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신화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어입니다. 신화에서 말은 엄청난 힘을 갖습니다. 히브리 신화에서 야훼 하느님은 말씀을 통해 세상을 창조합니다. 페르시아 신화에서 아우라마즈다는 한마디의 말을 내뱉어 아흐리만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신화는 신성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은 그 이름을 속되게 하는 것이라고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신화는 독특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신화는 오감 너머에 존재하는 세상을 묘사하고 무의식의 이미지와 의식적인 논리의 언어 사이의 틈을 메우는 역할을 합니다. 신화는 오늘날 사용하는 단어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인도 유럽어의 단어 중에는 신화에 기인하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리얼, 에코, 멘토, 뮤지엄, 사이렌 등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나 학술 용어 중에도 신화에 기인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화 처리를 의미하는 벌카니제이션, 체면수를 의미하는 히프노티즘, 자아 도취를 의미하는 나르시시즘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 신화에서 야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히브리어 창세기인 베레시트에 나오는 첫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하나님께서 빛이 생기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마른 땅이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푸른 음이 돋아나라. 땅에 나달을 내는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나무를 돋아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다음은 유대교의 주요 교파에서 경전으로 인정받고 있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탈무드에는 히브리어 철자들이 이제 경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22개의 헤브루 알파벳 철자들이 하느님을 뵈러갔다. 22개의 철자들은 저마다 자기가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발설하는 첫 번째 말이 되고 싶어 했다. 그러나 결국 선택받은 철자는 두 번째 철자인 베트였다. 하느님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바룩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느님은 창조사업을 축복으로 시작하셨다. 히브리의 철자는 22자입니다. 이 히브리의 철자는 이제 왼쪽에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글자가 알레프입니다. 알레프 그리고 베트, 두 번째 글자가 베트죠. 이 베트가 이제 영어의 B에 해당되고 알레프는 A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이제 기멜인데 이 기멜은 이제 G에 해당됩니다. 그리스로는 이제 감마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D에 해당되는 게 달레트, 해, 와우, 샤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22글자가 있는데 실제로 22글자가 아니라 여기 중복되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 중간에 나오는 거하고 문 끝에 나오는 글자를 구분해서 쓰는 글자들이 몇 글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맴이라는 단어는 이제 중간에 나올 때와 이제 끝에 나올 때 글자가 조금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눈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이렇게 해서 이 5개 글자들은 이제 절자가 두 번씩 종결 문자와 이제 중간 문자가 달라가지고 이렇게 되지만 실제 글자는 22자가 되겠습니다. 여러 종교에서 기도나 예배 때 사용되는 언어는
일상의 언어가 아닌 신성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이제 신성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라틴어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는 라틴어 미사를 진행했는데 현재는 라틴어 미사를 일반에서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라틴어 미사를 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제가 도미니스 보비스쿰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신자들은 et cum spiritu tuo 또한 사제와 함께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는 모든 미사 때 똑같은 말, 또 세속의 언어와는 구별되는 성스러운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일체감을 형성하고 가톨릭 교회에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리스 정교에서는 이제 고교회 슬라브 예배를 했습니다. 많은 동유럽 국가들은 이제 그리스 정교회 소속인데요. 그래서 예배 때 고교회 슬라브어를 예배 언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이제 기도를 할 때 히브리어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제 현대 유대인들은 러시아에도 살고 영국에도 살고 프랑스에도 사니까 일상 언어를 사용하지만 기도할 때만은 신성한 언어인 히브리어로 한다는 것이죠. 또 이슬람교에서는 이제 아라비아어로 된 코란을 암송합니다. 아라비아어가 신이 무함마드에게 말할 때 사용한 언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신화에서는 인류의 언어가 갈라지게 된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히브리 신화에서는 탑의 붕괴로 인류애가 분란되고 언어가 갈라졌다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신화들은 대홍수로 갈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히브리 신화에서는 바벨탑 스라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인류가 이제 분산되고 언어에 혼란을 가져왔다. 그러면서 언어가 갈라졌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 신화에서는 대홍수로 인해서 이제 이 세 아들이 구출되어 이제 세상에 퍼지면서 인류가 이제 분산되었다는 이야기와 또 바스크족 스페인에서 사는 이제 원래 토착민인 이제 바스크족들의 신화에는 보면 홍수가 끝난 후에 언어가 혼란되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이 수메르 시대에 이제 이 신화 이야기가 이제 전해져 오는 엠메르카르 스사시가 있는데 이 엠메르카르 스사시에는 황금 시대에는 언어가 하나였지만 이제 실질적인 지배자인 엔닐과 그리고 이제 인간을 사랑했던 이제 이 신 엔키와의 싸움으로 언어가 갈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 신화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한 가지 말을 쓰고 있었다. 물론 낱말도 같았다. 사람들은 동쪽으로 옮아오다가 시날 지방 한 들판에 이르러 거기에 자리를 잡고는 의논하였다. 어서 백돌을 빚어 불에 단단히 구워내자. 이리하여 사람들은 돌 대신에 백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쓰게 되었다. 또 사람들은 의논하였다. 어서 도시를 세우고 그 가운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야훼께서 땅에 내려오시어 사람들이 이렇게 세운 도시와 탑을 보시고 생각하셨다. 사람들이 한 종족이라 말이 같아서 안 되겠구나. 이것은 사람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에 지나지 않겠지. 앞으로 하려고만 하면 못할 일이 없겠구나. 당장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쓰는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야겠다. 야훼께서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도시를 세우던 일을 그만두었다. 야훼께서 온 세상의 말을 거기에서 뒤섞어 놓아 사람들을 흩어놓으셨다고 해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불렀다. 신화와 언어, 언어란 무엇인가? 세계의 언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언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인간과 언어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거나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음성이나 문자, 몸짓 등을 수단으로 하는 사회관습적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의 정의와 기원, 그리고 언어에 대한 최근의 과학적 연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에 대한 정의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체계, 사물, 행동, 생각, 그리고 상태를 나타내는 체계,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는 의미들의 체계, 문법적으로 맞는 말의 집합, 언어 공동체 내에서 이해될 수 있는 말의 집합. 인간이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언어의 기원을 알려줄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간 언어의 기원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러면 언제부터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을까요? 인간의 진화 과정 중 아마도 어느 때에 원시적인 언어 수단이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수단에서 시작해서 점차 말을 통한 의사소통 체계로 바뀌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시기는 아마도 문자 언어보다는 훨씬 이전인 대략 5 내지 10만 년 전에 몇 가지 음성 언어가 발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신화와 언어, 언어란 무엇인가? 세계의 언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언어가 갖는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말은 그 언어를 알고 있으면 쉽게 들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의 흐름은 어느 정도 연속적이지만 우리는 이 흐름을 분절된 단어들로 분할하여 단어 사이에 어떤 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각합니다. 언어는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의미론과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단어들이 결합하는 방식, 이걸 통사론이라고 하죠. 그리고 단어들이 발음되는 방식, 어문론,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문법은 결국 이 어문론과 통사론과 의미론의 규칙을 기술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언어도 완벽한 문법을 구성할 수가 없는데 규칙들이 너무나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수설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화나 종교에서는 흔히 언어가 신이 인간에게 부여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자연음 기원설입니다. 인간의 말이라는 것은 자연에서 나는 소리를 모방하여 말이 생겨났다는 것인데 실제로 그런 이제 어느 단어들이 존재합니다. 의성어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 세 번째는 신체 적응설입니다.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결국 말소리를 내는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여기에 적응된 어떤 신체들의 특징이 이제 있어서 말을 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이죠. 또 다른 가설은 유전설입니다. 인간은 언어에 대한 특별한 능력을 아예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물들이 언어를 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런 능력을 갖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최근의 유전학 연구에 따르면 언어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폭스피2라는 유전자인데 50만 년 전 인간의 선조에서 발생한 유전자 돌연변이가 말하기와 언어 능력에 필요한 근육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12년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호모사피엔스는 10만 년 전에 이 유전자의 진화 과정에 있었다고 합니다. 언어학자들은 언어의 기원을 30만 년 전 이후일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10만에서 5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간과 침팬지의 이제 이 언어 유전자, 폭스피2를 비교해 보면 이 유전자 안에는 715개의 이제 아미노산이 있는데 그 중에 2개만 다르다고 합니다. 이 차이가 이제 인간과 침팬지가 언어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를 낳았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인간과 언어와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상의 인류는 모두 언어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인간만의 유일한 특징인지, 또 동물의 울음소리와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상의 인류는 모두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호미니드 종들이 언어 능력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의 경우에는 폭스피트 유전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언어는 인간에게만 있는 독특한 능력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이제 동물과 구별되는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어떤 고등한 유인원도 인류와 같은 언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침패치 새끼는 가태어난 아기와 함께 같은 환경에서 키워도 언어를 습득하지 못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언어 습득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은 유아기에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정식 언어 교육도 없어도 지능의 차이와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언어를 습득합니다. 언어는 인류의 진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만이 인지 능력과 발음 능력을 획득하게 되는 과정을 진화론과 고고인류학적 서술을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장류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데 이는 두뇌 용적률이 커짐과 또 후두의 성문이 내려감으로써 가능해졌습니다. 인간은 언어라는 새로운 소통 방식을 갖게 되었는데 이제 인간은 다른 동물들처럼 움직임이나 동작을 통한 소통이 아니라 구강을 통한 이야기라는 소통 방식을 갖게 되는 차이를 낳았습니다. 언어는 매우 복잡한 메시지를 소통하게 해줍니다. 인간에게 언어가 없었으면 지식은 전달될 수 없었고 가능성과 아이디어들이 의사소통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문명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는 동물이 내는 울음소리와 다릅니다. 인간의 언어가 갖는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언어의 대표적인 특징은 분절성입니다. 분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말소리가 그 작은 단위로 이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소리는 어떤 한정된 수의 어음이나 단어로 분절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말은 단음으로 분절되고 또 이들이 결합해서 수많은 단어와 문법 요소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는 이중 분절이 되는데 인간의 언어는 음수라는 분절된 소리에 기초하고 이 음소들이 결합해서 형태수라는 단위를 만들어냅니다. 이 형태수들이 단어를 만들고 이 단어들이 배열이 이제 통사에 종속되는 어떤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통사는 결국 문법에 이제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인간 언어들의 특징을 보면 언어마다 규모나 표현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원시 언어나 미발달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이제 피진을 쓰는 경우는 있는데 피진이라는 이제 서로 다른 두 언어를 하는 사람이 만나서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제 예를 들면 영어와 독일을 잘하는 사람이 만났다고 하면은 영어로 표현이 부족하면 독일을 알기 때문에 독일을 섞어 쓴다든지 이런 경우죠. 어린아이가 이제 외국에서 생활하다 오면은 이제 우리말을 배우면서 영어를 같이 배울 때 두 가지 단어를 섞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피진이라고 할 수 있죠. 새로운 낱말을 만드는 것이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될 수가 있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개념들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이 있고 통사적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간이 특별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동물은 이제 언어를 가질 수 없는 것인가? 동물도 교육에서 언어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언어학자들과 동물학자,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한 결과 동물들은 몇 개나 또는 많으면 400여 개의 단어를 습득하고 간단한 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언어라는 것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나 단순한 모방, 보상에 의해서 재강화되는 것일 뿐 인간과 같이 언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결국 해부학적으로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신체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은 목의 후두가 내려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후두가 이제 상당히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동물이 내는 소리는 구강을 거치지 않고 비강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한 어떤 발음으로 자음의 발음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어떤 이제 연속된 소리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뇌의 발달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뇌의 발달이 이제 뇌 두뇌 용적률이 커지면서 대뇌 피질이 커져서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에는 그런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뇌의 발달이 뒤따라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인간과 침팬지의 구강 구조를 보면 이 후두가 침팬지의 경우는 상당히 아래에 있습니다. 상당히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고 실제로 어린아이의 경우는 태어나서 말을 잘 못하는데 어린아이의 경우도 이 후두가 상당히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주로 이제 비강을 통해서 나고 이것이 구강 쪽으로 소리가 이제 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성장하면서 이 후두가 이제 상당히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대에서 나오는 이 소리가 구강을 통해서 나오면서 이 소리를 이제 혀의 움직임을 통해서 조절할 수가 있으면서 다양한 발음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지구상에는 약 77억 명의 사람들이 3천에서 6천 가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언어를 자연어라고 하는데 이런 자연어 외에도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인공어가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언어의 구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발생 방법에 따라서 자연어와 인공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연어는 인류의 각 민족들이 오래전부터 생활 속에서 사용해왔던 언어를 말합니다. 인공어는 수학이나 컴퓨터 등의 학문 분야에서 상호 효과적인 의사교환을 위해서 고안된 가공 언어입니다. 예를 들면 에스페란토가 있고요. 또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고 그리고 영화나 이제 영화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런 예술어, 드라마, 소설에서 사용되고 있는 예술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엘프어나 아니면 아바타에 나오는 나비어 같은 언어가 있습니다. 자연어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언어가 중국어가 되겠습니다. 약 8억 8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는 이제 북미와 그리고 영국에서 사용되고 있죠. 4억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언어는 스페인어고 3억 3천만 명이 되고 그 다음으로 많은 언어는 인도도 여러 가지 이제 언어가 있는데 벵갈어가 가장 많습니다. 약 1억 9천만 명 정도가 되겠고 힌두어는 1억 8천만 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어는 1억 8천만 명이 되고 포르투갈과 이제 브라질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어는 1억 5천만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국어도 사용자가 많은 언어입니다. 세계 13위에 올라 있고 7,500만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어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든 언어입니다. 국제어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들 간의 의사소통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중립적이면서도 간단한 구조를 갖는 언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에스페란토어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예술어는 소설이나 영화 등에서 설정의 일환으로 만들어지는 언어입니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엘프어나 아바타에 나오는 나비어가 대표적입니다. 대체 역사 인공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브리트니그와 그리고 베네딕어가 있습니다. 형식 언어는 수학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형식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 고안된 언어입니다. 언어는 또한 현존 여부에 따라서 화로와 사어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화로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언어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어나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이런 언어들이 화로가 되겠고요. 사어는 현재 통용되지 않는 언어입니다. 대표적으로 라틴어, 만주어, 차가타이어를 들 수 있습니다. 라틴어는 이제 부분적으로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종교 언어가 라틴어가 되겠습니다. 바티칸 공의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미사 때 라틴어로 집전을 했습니다. 만주어는 이제 현재 지자체에서 둥베이나 프리몰, 하바롭 등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가타이어는 이제 차가타이 한국의 이제 옛날 차가타이 한국의 공용어였습니다. 언어는 또한 표현 방식에 따라 음성 언어, 문자 언어, 시각 언어, 몸짓 언어, 디지털 언어 등으로 구분합니다. 음성 언어는 음성으로 표현되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언어는 문자로 표현되는 언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문자도 언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자 언어라는 항목으로. 그리고 시각 언어, 몸짓 언어, 디지털 언어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언어는 유전적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또 유형론적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는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를 유전적으로 분류할 때는 어족을 따져서 분류합니다. 어족이란 언어학에서 하나의 공통된 조상어에서 갈라져 나왔다고 추정되는 여러 언어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어족은 인도 유럽어족입니다. 한국어는 현재 친족 관계가 알려지지 않은 고립어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일본어나 알타이어와 유사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현존하는 자연어 어족들의 분포 상황입니다.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인도 유럽 어족입니다. 남북 아메리카와 그리고 유럽 그리고 인도 이 지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티베트 어족은 지금 분홍색으로 표현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시아족은 이 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쪽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어족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한때는 우랄 알타이 어족으로 분류하게 됐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고립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족이란 계통적으로 발생적으로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언어 집단을 의미합니다. 공통된 조상 언어, 조어에서 갈라져 나왔다고 추정되는 언어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연어는 어족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같은 어족의 언어는 공통된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왔다고 봅니다. 모든 언어들은 언어학적인 조상이 있으며 변화해 왔다는 것인데요. 한 언어의 역사적이고 계통적인 조상이 있다는 그런 개념과 그리고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점진적인 변화가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언어학적 조상은 생물학적인 조상에 비해서 불분명합니다. 혼성어와 같이 이제 어떤 극단적인 역사적 언어 접촉이 있어서 생겨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족 언어들 간의 혼성어는 여러 어족의 특징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불분명하거나 잘못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혼성은 상당히 드물기는 한데 대부분의 언어는 어족들로 분류해 넣을 수 있습니다. 고립어는 다른 언어와의 친족 관계가 알려진 것이 없는 언어입니다.
우리 한국어도 이제 거기에 해당되고, 그리고 스페인에 있는 바스크어, 또 수메르어, 그리고 페르시아에 사용하던 엘라모, 이런 언어들이 고립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인도 유럽어족은 주요 어족 중의 하나입니다. 유럽과 남아시아에 살고 있는 민족들의 언어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고 약 전 세계 인류의 절반인 30억 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5세기 이전까지는 유럽과 북아시아, 남아시아 지역에서 사용하다가 건세로 들어서면서 아메리카로 진출하여 남북 아메리카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도 유럽어 연구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17세기 네덜란드 언어학자들이 라틴어와 그리스어, 고대 페르시아어와 현대 유럽어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이 언어들의 공통 조상이 기만민족인 스키타이족 언어라고 생각했습니다. 18세기 말에는 영국의 언어학자 윌리엄 존스가 인도인들이 신성한 언어로 여기던 산스크리트가 라틴어이며 그리스와 멸종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813년에 영국의 의사이자 물리학자인 토마스 영이 인도 유럽어족이라는 용어를 다시 도입을 했습니다. 하나의 발상지에서 나온 단일 민족이 이웃 민족들을 잇따라 침략하여 자기네 언어를 전파했으리라는 가정을 내놓았습니다. 독일의 언어학자 프리드리 폰 슐레겔과 프란츠 포프 등이 이제 페르시아어, 아프가니스탄어, 벵고르, 라틴어, 그리스뿐만이 아니라 고대 히타이트어나 고대 아일랜드어, 고대 불가리어어, 고대 프루시안어 등이 수많은 언어들의 유사성을 찾아내면서 인도 유럽어의 역사가 새로 바뀌게 됐습니다. 인도 유럽어족은 크게 세 갈래로 갈립니다. 아나톨리아어, 동인도 유럽어, 서인도 유럽어 이렇게 갈라지는데 아나톨리아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사어가 되었고 동인도 유럽어는 사테무라고도 불리는데 백을 뜻하는 단어를 이제 사템을 사용하느냐 또는 켄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불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인도 유럽어 즉 사테무는 발트슬라브어, 인도 이란어, 아르메니아어, 알바니아 등으로 분화했습니다. 그리고 서인도 유럽어인 켄투어는 게르만어, 그리스어, 이탈리아어, 켈트어, 토카리아어로 분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트 슬라브어는 슬라브어와 발트로 분화했고요. 게르만어는 영어, 독일어 등 수많은 언어로 분화했습니다. 그리고 알바니아어와 그리스어는 더 이상 분화되지 않았고 토카리아어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사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형론적 분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유형론적 분류는 어순에 따른 분류와 형태론적 분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어순에 따른 분류는 주어, 동사, 목적어형이 있고 주어, 목적어, 동사형이 그리고 목적어, 주어, 동사형이 있습니다. 주 목적어 동사형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와 중국, 동남아시아, 태평양, 서부 유럽에 널리 분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가 있습니다. SOV형은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지만 한국, 일본, 동남아, 중동을 위시하는 아시아와 뉴기니에서 특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수메르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은 VSO형인데 히브리어, 아람어, 페니키아어, 고대 이집트어와 같은 언어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 외에도 VOS형이나 OVS형, OSV형 등이 있지만 이 경우는 소수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형태론적으로 분류하면 고립어와 굴절어 그리고 교착어, 포합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립어는 대부분의 형태수가 그 자체가 낱말이 되는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나 사모아어, 영어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굴지르는 문장 속의 문법적 기능에 따라 단어의 형태가 바뀌는 언어입니다. 인도 유럽어족의 언어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아랍어와 같은 이제 세모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교차어는 어근에 이제 접사가 결합하여 단어의 기능이 결정되는 언어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어나 일본어, 헝가리 등이 있습니다. 포화어는 각각의 낱말이 많은 형태수들이 합쳐진 언어입니다. 주로 이제 아메리카나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어들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